최문순 지사님은 굉장히 실용적인 그러나 지향이 분명한 정책들을 많이 내고 계시고요. 그것은 저로서도 꼭 받아들이고 함께 실행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취직 사회 책임제와 육아 사회 책임제 이 두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최 지사님의 정책을 나의 정책인 것처럼 실천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114년) 전에 이준열 사가 고종황제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조국이 형편없는 대접을 받고 있는 데야 의분으로 목숨을 끊었던 날이 오늘입니다. 114주기 이준열사 추념일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종황제께서는 파리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휘자, 유준 세 분의 밀사를 보내서 일본의 침략 야욕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의 그러한 야욕이 옳지 않다는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동의받고 싶어 했는데 일본의 공작 때문에 접근 자체가 차단돼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단장이셨던 이상설 선생은 그 한 때문에 지금도 무덤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국 독립을 이루지 못했으니 내 뼈를 아무르강에 뿌리고 어디에도 나를 묻지 말아달라 고했죠. 충청북도 진천 이상설 열사의 생가 위에는 큰 무덤이 있는데 빈 무덤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종은 외교관의 아들로서 아마 통역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 열사는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제1호 검사가 이준이었습니다. 정의감에 투철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 애국심과 정의감으로 헤이그까지 갔으나 파리가 아니라 헤이그죠. 그게 있었습니다. 이준 열사께서 저의 3대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적이 있다거나 그건 아닌데 족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 열사님이나 저나 시조 조상은 누구냐 그러면 이원계라는 분입니다. 이원계는 누구냐? 태조 이성계의 이복형이었습니다. 고려 말기에 태조 이성계의 형제 가운데 이원계와 이성계 두 분 형제가 무장 장군으로서 함경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생 이성계가 위화도로 가던 말을 돌려서 개성으로 가서 고려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일을 이원계는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신하의 불충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의 불충에 책임을 진다 해서 자결을 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이원계 필명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원계 필명시, 필명이라면 목숨을 끊은 병역 필하는 그 필자입니다. 목숨을 끝내는 때 지은 한시, 사만곡 신화제, 사만곡 내 몸은 어디 있는가로 시작하는 한시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의 조상입니다. 그분을 완풍대군이라고 부르죠. 이준 열사님은 완풍대군의 18대 손자이고 저는 21대 손자입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타결했다는 그 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길게 하는 것은 그 피를 이어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날마다 그 생각만 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교정에는 학생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광주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그 학교가 그 학교입니다. 학생탑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거기도 생명이 들어갑니다. 바른 길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고등학생 때 제가 받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목숨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 정도 일을 부닥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력에 대해서 우리 이규원 상임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제가 대표로 일하는 동안 어떤 일을 했었던가 우리 허영 동지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변인 참 잘 모셨네요. 이제 보니까요. 제가 했더라면 그렇게 훌륭하게 말 못했을 거예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허영 의원 여러분이 오랫동안 당금질 하셨는데 이제는 제대로 키워주셔야 합니다. 참 좋은 정치인이고요. 이렇게 웃으면 보조개가 들어가는 남자지만 얼마나 속이 따글따글한지요. 알찬 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춘천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허영을 꼭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단계에서 무슨 일을 했던가 하는 것을 기왕이면 제가 잘한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한 것 중심으로 하면 제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학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3대 독자였는데 자식 욕심이 많으셨는지 열을 낳았어요. 열 중에 셋이 어려서 죽고 7이 남았는데 남은 7 중에서는 남녀 합치면 2번째, 아들로 치면 장남입니다. 당시 시대가 그랬든지 아버지는 그냥 그런 얘기를 내놓고 했습니다. 나는 장남만 대학 보내겠다. 그게 무슨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했고 실제로 실천을 하셨죠. 그래서 제 위아래로 학력이 들쭉날쭉 합니다. 그것이 제가 두고두고 이렇게 채무로 느끼는 것이지요. 제 아내를 만났을 때 별로 그때는 결혼할 준비도 없었고 마음에 이렇게 급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그쪽에서 진도를 나가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방에 계시는 아버지를 갑자기 서울로 오시게 해서 저한테 면접 시험을 이렇게 보게 한다든가 그럴 일이 전혀 없었는데 심지어 그 아버님은 결혼 언제 하겠나 이렇게 물어보셔서 왜 그 질문을 제가 받아야 되는지 몰랐었는데 그래도 어르신이 물어보시니까 성의가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농사지니까 수확하려면 11월쯤은 되어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훗날 제 아내가 된 그분이
실언이 뭐냐고 저한테 야단을 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무슨 책임져야 될 일이 있거나 전혀 그게 아닌데, 예, 그래가지고 8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에게 좀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길래 딱 두 가지를 물어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수없는 질문이었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담배 피우세요? 왜 물으세요? 아니, 그림 그리시는 분들 담배 많이 피우시잖아요. 저는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결혼할지도 모르는 분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담배 안 피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 학교를 안 다녔거나 가난한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랬더니 왜 물어보십니까? 저희 가족이 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데 대한 불편함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만나게 됐죠. 그리고 이 형제 간의 학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죠. 가정이 불화할 수 있는 소지도 될 수 있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성이라면 가정의 화목을 가져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다행히 그걸 잘 관리하고 헤쳐왔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서 불화가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거의 100% 아내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공부는 좀 할 줄 알아서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는 그 대학을 갔는데요. 대학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돗다리 싸가지고 제가 서울을 오기 전날 밤에 이미 선언을 했어요. 등록금은 어떻게 대보겠는데 하숙비는 못 대주니까 너 알아서 해라. 그래서 바로 가정교사 입주를 시작해가지고 험악한 대학 생활을 시작했죠. 굉장히 많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사설 독서실 공짜로 지내게 해주는 분 만나서는 그것도 공짜로 보내서 지내고 하숙비가 없으면 친구나 선배네 하숙집 가서 끼어서 살면 잘하면 일주일까지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집 가면 한 열흘까지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요. 친구네 자취방에 돈만 들어가면 그것도 살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노동으로 그걸 해야죠. 설거지 한다거나. 특히 이제 이사 다닐 때가 제일 불편하지요. 용달차를 부를 형편이 안 되니까 큰 보재기에 가재도구를 싸고 시내버스를 타서 이렇게 이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방주인 방세를 내는 그 친구는 짐을 아무것도 안 들고 시내버스 앞쪽에 타고 저는 이제 그 짐을 들고 시내버스 뒤쪽에 가면 이렇게 차가 흔들릴 때마다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렇게 지내다가 대학 4학년 때는 아주 최악의 상태가 돼가지고 영양실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50kg까지 떨어지고 입대 영장이 나왔는데 반가웠어요.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입대하라는 날짜가 졸업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대로 입대했어요. 그래서 졸업식에 참석을 못했고 졸업식 사진이 없습니다. 졸업식 참석이 학력의 요건이라면 대졸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허위 학력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졸업 앨범은 미리 사진을 찍어 놓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회 되면 그 학번에 그 학교 졸업 앨범을 보면 시신을 찍어 놓은 것 같은 얼굴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접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지요.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참 운명처럼 대학 1학년 때 DJ를 알게 됐죠. 왜냐하면 저희 대학 1학년 때 그때가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데 YSDJ가 1차 투표 1등은 YS인데 2차 투표는 DJ가 역전승을 하거든요. 그 드라마가 청년을 미치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강의실보다 DJ 연설장을 더 많이 쫓아다니고 연설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마치 대한민국을 다 내가 품고 있는 것 같은 착각도 하게 되고 배고픔도 잊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정의감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식의 청춘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실패로 끝났고 대통령 DJ의 대통령 도전은 첫 번째 도전이 실패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동아일보 기자가 됐습니다. 당시에 동아일보는 가장 전통 있고 강력한 야당지였죠. 거의 유일한 야당지였죠. 근데 그분의 DJ의 두 번째 대통령 도전 때 운 좋게 제가 그분의 요즘 말로 마크맨 밀착 기자가 됐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주죠. 누구 밀착해라, 누구 밀착해라. 그런데 DJ 선생님께서 굉장히 저를 이뻐하시고 믿어주셔서 이동할 때면 당신 승용차 왼쪽 자리에 제가 앉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떤 때는 발표와 다른 얘기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고단하시면 제가 이끌어 나가거나 그냥 저를 무시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편했다는 말씀이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택에서 식사할 때도 같이 밥을 주시거나 서재에서 신문을 볼 적에도 저를 앞에 앉혀놓고 같이 신문을 이렇게 당신 한 편 얼른 보고 그 신문 저한테 건네주시고 그런 식으로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9년에 87년 두 번째 도전에 실패하셨는데 89년에 큰 악재가 생겼죠. 서경원 의원 미립북 사건이 생겼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한평연광에서 당선되신 야당 국회의원 서경원 씨가 통일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도 없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DJ의 정치적 재기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죠. 그때 동교동에서는 DJ의 재기를 위해서는 그 보궐선거에 누구를 내보내는 게 좋으냐 회의를 한 그때 서경원 의원과 반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좋겠다. 그래서 저를 뽑았던가 봐요. 그래서 신문사에 두 사람의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그 두 사람의 비서가 나중에 두 분 다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출마해라. 왜요? 그랬더니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3일 전에 제가 회사에서 동경특파원 보낼 테니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사흘 만에 국회의원 출마해라. 그 당시에 호남에서는 그분 공천에 출마하면 100%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출마하라는 제안을 사양했습니다. 특파원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부자였더라면 유학을 다녀오고 공부를 좀 더 했을 텐데 그런 형편이 못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회사에서 돈 줄 테니까 외국 나가라.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파원 선택했었습니다. 그때 선택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선거 때마다 출마 예상자에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신문사 일하기가 참 불편하죠. 마치 늘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까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 10년 후에 처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여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신문사에서 거의 다 할 건 다 했고 나이가 49살이 되니까 신문사에서는 거의 다 끝난 것 같다. 이제 다른 일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됐습니다. 돼서 얼마 안 돼서 대변인이 됐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당에서 그때가 이제 10년 뒤면 2000년 총선거였는데요. 그 1997년 12월 대선에서 DJ가 당선되시잖아요. 그때는 이미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첫 번째 도전 때는 제가 대학생으로 쫓아다녔고, 두 번째 도전 때는 기자로서 옆자리에 앉아서 취재를 했고, 세 번째 도전 때는 제가 당신의 참을 거절하고 동경 가 있는 바람에 제가 국내에 있자, 네 번째 도전 때는 당신이 대통령 돼서 저를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저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당에서 이렇게 당직안을 올리면 늘 저를 대변인 1번으로 저를 올렸는데 늘 대통령이 딴 분을 시켰어요. 충청권의 전용학 의원이 첫 번째 대변인, 두 번째는 박병석 대변인, 저를 계속 빼신 거예요. 그때 정무수석이었던 분이 문희상 의장이신데 어느 날 훗날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다가 그 비화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대변인에서 저를 X축적에 이렇게 하셨대요. 이 사람 텔레비전 나오면 머리가 더 꼬불꼬불하대, 그러시면서 저를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모든 차별을 없애겠다면서 대통령 되신 분이 왜 털 갖고 그렇게 차별해요? 그 뒤로 이제 당신이 탈당을 하시고, 그 자녀 문제로 탈당을 요구하고 탈당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 대표가 한광옥 대표였어요. 그분이 저를 대변인으로 써주셨고, 그것이 제 인생의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인 하다가 노무현 후보를 만나게 됐고, 노무현 후보께서 저를 계속 써주셨고,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하나 생겨요. 이 한림대하고 관계되는 사건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셔서 그 취임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임사 기초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 기초위원장이 한림대학의 일본학과를 만드신 지명관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명관 위원장님 밑에 분과위원회가 4개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이나 작가들도 많이 계시고 그랬죠. 그런데 그 분과위원회, 별 분과위원회마다 그 담당 분야의 초고 첫 원고는 나오는데 종합적인 취임사 원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취임사 열흘전까지. 저는 그 기초위원회 멤버가 아니고 그냥 대변인인데요. 그래서 그때 노무현 당선자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니 지금 취임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래서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2번이 썼고서 네가 써라 이거예요. 제가 그 멤버가 아닙니다. 써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취임사를 쓰게 됐습니다. 큰 영광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대범하신 분이냐 하면 남이 쓴 글이 마음에 들 리가 없거든요. 한자도 안 고치고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대범하신 겁니다. 그런 다시 오는 영광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하다 전라남도 지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잘 모셔서 초대 총리로 이렇게 일하게 됐습니다. 전남 지사할 때 제가 일하는 스타일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 지사 선거 때 공약이 여러 개 있었는데 가장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게 100원 택시였습니다. 오지벽지에 사시는 어르신들, 그 주민들을 위해서 100원 택시를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100원짜리 쿠폰을 드리면 그 오지벽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택시를 부르고 읍내까지, 맨 처음에는 처음 만나는 버스 정류장까지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읍내까지 택시를 타고 가시는데 100원 말고 나머지 잔액은 도와 시군이 분담해서 메꿔주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5지벽지에 노선버스를 집어넣고 보조금 주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힙니다. 예. 그리고 엄청나게 이용자들이 만족하고요. 근데 참 그게 인기가 높아서 점점 확산되다가 나중에 문재인 후보께서 그 정책 당신이 써도 괜찮겠냐고 제발 쓰시라고 그래서 대통령 공약이 됐고 지금은 전국적인 정책이 됐죠. 그래서 그 정책을 제가 총리대회 가지고 그 조정을 했는데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싸움이 났어요. 인기가 좋은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그 싸움을 조정하다 이렇게 조정을 했죠. 군 단위는 농식품부가 해라. 농촌의 교통환경, 교통복지에 관한 문제니까 농식품부가 하고 시 단위 이상은 국토교통부가 해라. 이렇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에서 시로 넘어갈 때는 출발지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됐지. 그것이 제가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전용 산부인과를 정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묘한지는 짐작하실 거예요. 네. 아이를 갖는다는 행복한 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그분들은 좀 더 불편함이 더 많으실 것 아닙니까? 장애인 전용 산부인과를 목포와 순천에 한 군데씩 만들었는데 대단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산부인과가 점점 비잖아요. 어떤 건물에 5층과 6층이 산부인과다 그러면 한 개 층이 비게 돼요. 점점 출생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 개 층을 장애인 전용으로 좀 비워주시라니까 기꺼이 비워주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기꺼이 비워주신 원장님 중에 한 분이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세요. 정기현 원장이 바로 그분입니다. 당신이 하겠다. 네. 그런 것도 참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저였습니다. 저였고 지금 도내에 한 6군데, 7군데 될 겁니다. 권역별로 군에 산부인과 없는 것도 수두룩하거든요. 함령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도 농촌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좋았었어요. 그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인데 박근혜 대통령 시대. 그게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허영 의원도 앞으로 그런 일을 겪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자치단체장이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작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법안을 자치단체장이 돼가지고 해보니까 참으로 나쁜 법이더라고요. 뭔데 전부 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 때 그 법에 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겨우 군색감 변명을 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부엌에 갔더니 며느리 말이 맞던데 안방에 들어가니까 시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명피하고 말하는데 그때 이제 그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을 해남에 뒀어요. 근데 그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장관님 출생률 제고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해남이 전국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2.76명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서 아이를 낳으신 산모들은 택시를 불러서 40분을 가야 산후조리원을 만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이곳에 아이도 태어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출생률이 높아집니까? 그랬더니 쭉
책임 문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조건부로 허가해 주시죠. 단 한 건이라도 그런 사고가 나면 반납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게 시작이었어요. 하나가 시작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그걸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보통 6개월 전에 예약하신 분도 계시고요. 해남하고 구례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차로 한 2시간 반 달려야 되는데 구례에 사시는 임산부가 6개월 전에 예약하고 뭐 이런 사태가 생겼어요. 굉장히 인기가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문순 지사님은 육아 사회 책임제라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펴고 있죠. 지금은 지자체들이 출생할 때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하는데 대체로 출생할 때만 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최문순 지사님은 클 때 4살까지 매달 40만 원씩 주고 있다. 그거예요. 다들 그걸 놓치고 있거든요. 최문순 지사님이 대단하신 게 그런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상조리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를 좀 할게요. 총리가 돼가지고 대체로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게 강원도하고 관계되는 일들입니다. 첫째는 평창올림픽. 대통령이 취임하신 게 2017년 5월 10일, 제가 총리가 된 게 5월 31일이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가장 큰 일은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하는데 준비가 매우 부실했어요. 고민의 지점이 달라요.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평화올림픽으로 열 것인가. 그때 북한이 몇 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런 편이었거든요. 어떻게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없게 할 것인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북한 선수들이 참가하게 해야 돼요. 자기 선수들이 가 있는데 미사일 쏘지는 않거든요. 그 대통령은 그쪽에 몰두하셨어요. 그런데 총리는 집안 살림을 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개막식을 어떻게 할까. 그런 세세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개막식 프로그램을 평창에 와서 보고받았는데 송승환 씨가 총감독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공개 사과를 했는데 그때 되게 제가 깐깐하게 야단을 많이 쳤거든요. 계획을 들어보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좀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본 국내에서 있었던 국제행사 개막식 중에 가장 나쁜 게 그거였어요. 그 총감독이 송승환 씨. 그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다고 바꿀 수도 없고요. 계획을 바꿀 수도 없고 총감독을 바꿀 수도 없고 이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결국은 보충하고 또 보충하고 보충할 때마다 돈이 더 들어가죠. 18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됐죠. 제일 걱정됐던 것이 그 추위였습니다. 영하 19도까지 내려간다. 그런데 천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천장을 갑자기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생각도 했는데 원래 천장이 없는 곳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천장을 올리면 이게 무너져요. 천장은 세울 수도 없어. 도리가 없다. 내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도록 됐는데 또 하나의 고민이 조류 인플루엔자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직전의 겨울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 2017년 5월 10날이었는데 그 직전의 겨울 불과 서너 달 사이에 3,087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잡아서 땅에 묻었습니다. 매일 그것이 뉴스였습니다. 하루에도 몇만 마리씩 찾아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제 앞에 닥쳤는데 올림픽이라는 건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청년 수천 명이 모여서 결혼을 그런 축제 아닙니까?
식사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선수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저녁 식사 시간에 텔레비전을 켜는데 닭자가 죽이는 뉴스는 계속 나온다. 이게 과연 올림픽이 내용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선수들에게 행복한 올림픽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큰일이다. 그래서 바짝 긴장을 하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정책까지 썼었죠. 제가 두 가지를 새로 시작했어요. 매뉴얼대로 엄정하게 하는데 매뉴얼에 없는 걸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거죠. 양성 확진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전문가가 보면 이미 알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피부 색깔이나 이런 걸 보면 돼지열병 맞다? 아니다. 이게 판정이 나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도 그 전문가들이 볼 때 이건 틀림없다 라고 하면 그때 예방 살처분에 들어가자. 그러면 한 6시간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었고 더 획기적인 것은 이거였습니다. 한 번 발병하면 그 농장에서 계속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을 토착화라고 부릅니다. 바이러스가 토착화되는 거예요. 그 하우스의 양계장의 벽에 붙든지 흙 속에 스며들든지 이듬해 겨울에 또 발생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때 정책을 펴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3번 이상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양계장, 오리장은 시가로 보상할 테니 출하해 주십시오. 그걸 빼내는 겁니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병에 안 걸렸으면 시장에 내다 버리면서 고기로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병에 걸린 데는 이미 살처분에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급속하게 잡기 시작했어요. 첫해 겨울에는 거의 10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들었을 겁니다. 제 기억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겨울에는 이미 살처분 제로 상태가 돼서 그 살처분 제로 상태가 2년 8개월 계속됐습니다. 제가 떠난 뒤까지 계속됐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농식품부 직원들이라든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무슨 일에 집중하면 옆이 잘 안 보이는 병이 있어요. 그냥 집중을 하거든요. 옆에 누가 오거나 하면 굉장히 쌀쌀하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안정화시킨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국제 수역기구, 국제 가축 전염병 기구에서 한국의 성공사례를 보고해달라. 우리 농식품부 차관이 가서 보고를 자료를 제출했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전방부대 참 많이 다녔죠. 이 소, 돼지 전염병은 희한하게도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넘어가면서 끝나요. 왜 그러는지 짐작은 가요. 혹시 북한하고 관계되는가? 확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걸 참 그렇게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해서 빨리 안정화시켰죠.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는 강원도 산불, 태풍 미탁 얘기를 좀 하고 마칠게요. 조금 더 얘기를 못할게요. 2018년 4월 4일에 불이 났습니다. 밤에 불났죠. 한밤중이어서 텔레비 화면이 온통 빨간 밤새도록 그렇다는 거예요. 한밤중이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다음날 아침에 회의하자마자 집차로 고성을 갔죠. 워낙에 이제 비상이 걸리다 보니까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 중계가 되는 판이었어요. 그때 이제 갈 텐데 의례적인 보고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다니겠다. 전부 다 현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해라. 그게 이제 방송에 나갔는데 굉장히 신선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고성군에 그 산자락에 산 바로 밑에 있는 농촌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기자가 없었어요. 저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벽시 다 타버렸지요. 예, 다 타버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드릴게요. 농기구 태웠지요. 그렇습니다. 걱정 마세요. 드리겠습니다. 오다가 농협중앙회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강원도 와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기자들이 아이고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고 손놈이니까 알지. 그때는 옷자리 준비하는 게 농민들의 일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의 시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릉시내 마을회관에 갔죠. 그랬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추운 바람으로 피난을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것은 제 육성이 텔레비전으로 나갔었죠. 혈압약 못 갖고 나왔지요. 어떻게 갖고 나와요? 걱정 마세요. 오늘 중에 드릴게요. 그리고 몸만 피했다 이런 말씀 참 잘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 말씀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월 5일 아침에 서울에서 첫 회의를 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멤버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안 계셨냐고 했더니 아직은 주택 문제를 이렇게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회의는 반드시 참석시키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누가 지금 집 짓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집을 짓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집을 잃어버린 분들께 집을 어떻게 할지를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국토부 장관 참석시키세요.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유명해진 게 제 수첩에 8쪽짜리 제 손으로 쓴 메모가 그때 공개가 됐었죠. 그런 종합적인 그 계획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민들 만나면 농촌 지방에 가면 농촌에 필요한 그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설명해드리고 도시부에 가면 도시부에 가서 설명해드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공직에 진출할 분이 계실 텐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물난리가 났다. 불이 났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기억마저 잃어버립니다. 할머니가 새색시 때 첫 아이를 낳아서 그때의 그 가슴 설레던 그 기억이 앨범 속에 있는데 그게 모두 타버리거든요. 그건 정부도 그 누구도 도와드릴 방법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앓고 가는 수밖에. 정부가 겨우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집과 생업에 관한 최소한도의 지원뿐입니다. 그것마저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눈앞이 캄캄해지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께 눈앞이 보이도록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모든 부처, 관계되는 부처가 와서 계획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장 집 질 일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장관 안 와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집을 잃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분들에게 집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것이 제가 새롭게 만든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죠. 우선 임시 대피소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한 2주일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2주일 사실지 모르겠는데 하나 약속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관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동해안 쪽에 기업 연수원 같은 게 많고 이래서 거의 호텔급 방으로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걱정은 마십시오. 그리고 임시주택을 짓겠습니다. 임시주택은 이렇게 네모 반듯한 그런 임시주택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거 아닙니다. 7, 8평짜리에
지붕도 있고 지붕에 색깔도 들어간, 잘하면 두 부가 사시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사실 수 있는, 혼자 사시는 건 큰 불편이 없는, 그 안에 샤워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습니다. 침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 설명을 해드려야죠. 이제까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게 설명해드려요. 지붕이 이렇게 생기고 색깔은 이렇게 들어갈 거죠. 그 집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들어갈 겁니다. 국민들이 성금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3번을 와서 여기서 설명하고 저기서 설명하고 해드리니까 처음에는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눈빛이던 이재민들이 그 다음부터 제가 가면 편안해지고 반겨하고 그러셨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제 품에 안겨서 우신 분도 계시고요. 그게 신문에 한번 났죠.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 해봤던 건데 이 재난재해 대처를 개선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원 산불이 나고 일주일 안에 매주 월요일에 주례회동이 있는데요. 4월 4일이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런 절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점심을 배웠더니 이종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종님 하신 일이 정부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우리 이재민들께도 도움이 됐지만 총리님 개인에게도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일주일 사이에 제 지지도가 3%가 오르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그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작년 1월 14일에 총리 마치고 나오잖아요. 그날 저녁에 저와 제 부인 정세균 총리님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막걸리를 주셨어요. 첫 말씀을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이 총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 총리님 잘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 총리님 글 잘 쓰시니까 책 한 권 써주세요. 무슨 책입니까? 재난재해 얘기를 좀 써주시죠. 예, 정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께 굉장히 좋은 인상이셨던가 봐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10월, 2018년 10월에 태풍 미탁이 삼척과 울진을 때려요. 삼척시 원더급 갈람 이리 신남 마을 안길이 물길이 돼가지고 강이 돼버릴 겁니다. 양쪽으로 전부 침수가 됐어요. 거기 김동혁 이장이라는 분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전부 깨워가지고 마을 전체가 불에 잠겼는데 인명피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리고 산불 때는 고성군 토성면에 가족오리구이집 엄기인사단 적십자 협의회 고성군 협의회장일 겁니다. 오리고기집이 전부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당신 가게는 포기하고 이동식 급식차량 당신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재민들 모여있는 데 가서 하루 세끼 밥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헌신하시는 분들 보고 제가 행정안전부에 지시를 했어요. 높은 사람 찾지 말고 이장급들, 저 낮은 사람 중에 재해와 재난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 찾아내서 반드시 그분들 표창을 줘요. 그래서 그해 엄기인 회장, 김동혁 이장 포함해서 5분의 이장급들이 표창을 받습니다. 총리 표창을. 경상북도 울진 삼산면에 황국철 이장도 그때 표창을 받았어요. 참 다행이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나의 작은 노력을 알아주는구나.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회 될 때마다 왔었는데 참 강원도 언론에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때 엄기인 그 사장님이 하도 고생을 하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랬거든요. 식당 복구되면 제가 꼭 한번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해 연말이든가 복구가 얼추됐어요.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식당에 들어가니까 끓음 냄새가 여전히 나더라고요. 그 상태로 총리식 직원 포함해서 한 5, 60명이 가서 점심을 먹었죠. 그랬더니 강원일보 이면에 큰 장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복구되면 오겠다. 약속 지킨 이 총리. 굉장히 제목부터가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참 좋았어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찾을 때, 태풍이 있을 때, 그 신랑하고 몇 번 갔었죠. 처음 그 물론 갔을 때 가고, 복구되던 무렵이 아니라 2019년 12월 총리가 바뀐다. 제가 총리를 그만두게 된다는 걸 알고 작별 인사를 하러 그 마을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복구가 한참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12월 말이어서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그 마을이 바닷가에 붙어 있거든요. 바닷가 백사장에 할머니들이 하는 노점상이 있어요. 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닷가에 바로 피워놓고 오징어하고 노가리 구워서 막걸리 하시는 그런 데예요. 거기로 저를 끌고 가더니 옥수수 막걸리 주는 거예요. 노가리하고 오징어. 얼마나 추운지. 네. 그게 이제 바로 우정이지.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1월 14일에 제가 떠날 때 퇴임식이랄 것도 없이 퇴임식 그러면 강당에 모여서 거룩한 말을 하는데 그럴 것보다 떠나는 사람이 무슨 말이 있겠느냐. 그래도 우리 기념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계단에 전부 다 1급 이상만 계단에 모여주시면 인사하고 가겠어. 거기에 김동연 회장이 꽃다발 들고 온 거예요. 그 뚱뚱한 남자가. 그래 그 사진이 너무 좋아서 TV 토론 때 나의 인생 사진에 그 사진을 이렇게 했었죠. 참 좋은 인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그 뒤에 TV 토론에서 인생곡을 소개해라 그래서 제가 한계령을 소개했었죠. 하다 보니까 거기도 강원도예요.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 노래를 선택했는가. 누구에게나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죠. 그러나 정치인은 힘들다 외롭다 그 말을 못해요.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 그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외롭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 노래를 읊조리거나 그 노래를 들으면 조금 위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들고 외로울 때 제가 한계령 같은 위로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정치인이라면 정치로 정책으로 국민들 도와드려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마음의 외로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나왔더니 지지도가 좀 올라가는가 인터뷰가 좀 많대요. 그 얘기를 어떤 텔레비전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계령은 인생곡으로 소개했는데 우리 강원도가 대한민국 국민들께 나에게 한계령 같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되는 강원도에 가면 위로도 받고 치유도 되고 충전도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 그리고 지금 특별한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좋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통계가 좀 이상하긴 할 겁니다만 하여간 통계는 통계니까 블룸버그 혁신지수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세계 1위입니다.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로 평가됐습니다. 독일, 중국 다음에 한국이에요. 원래 4등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대 국가가 조금 추춤하는 바람에 우리가 올라갔어요. 아마 3등이 일본이었을 겁니다.
국방력 세계 6위입니다. 일본보다 위에 수출 세계 7위, 수입 세계 8위, GDP 규모 세계 10위. 그런데 GDP만이 아니라 전체의 국력을 합쳤을 때 대한민국이 몇 위냐? 대체로 10위로 보는데 미국의 US 뉴스라는 신문은 8위로 잡았습니다. 7위가 프랑스, 6위가 일본, 한국이 8위다. 여기까지가 좋아요. 안 좋은 건 신뢰 지수 75위. 서로가 서로를 믿느냐? 못 믿는 사회다 이거죠. 갈등 157 매주가 돼요. 이게 대한민국. 왜 신뢰가 없고 왜 갈등이 많은가? 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일 거예요. 격차가 크고 그 격차가 생기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니까 점점 더 신뢰를 못하게 되죠. 이런 걸 풀어야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바로 그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그런 과제를 해결하는데 시행착오 없이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세계 8위의 국가가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해요. 여러분 그 사진 다 기억하실 거예요. G7 정상회의에 세계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그게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주최자가 영국 총리인데 대통령이 딱 가시니까 축겨드리려고 그런 질문을 했겠죠. 코로나 방역 누가 제일 잘했죠?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신 걸 보니까 이번 G7 회의 잘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총리 챔피언이죠. 유엔 사무총장 대단했어요. 프랑스 대통령 그렇죠. 이게 그 대화에 박수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한 그 정도 나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할 일이 그겁니다. 국내적으로는 그 어려운 일을 시행착오 없이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성숙한 국가가 됐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뭐하고 같으냐 그러면 리아카가 고장났을 때 고치는 거하고 벤츠가 고장났을 때 고치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고급 승용차 고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리아카 고치는 건 동네 아저씨들 웬만하면 할 거예요. 그러나 비싼 승용차는 카센터에 가야만 고치고 카센터도 동네 카센터는 못하고 특별한 카센터에 가야 고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성숙한 국가가 됐다. 많은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의 해결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리어카 단계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방면의 경험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이라야 시행착오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랫사람한테 맡기면 된다 하지만 감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그것이 차기 대통령의 요구되는 덕목 1호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러면 세계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만한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미국의 타임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세계 지도자들을 표지인물로 세우죠.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2번이나 표지인물로 올렸어요. 첫 번째는 표지인물로 올리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것이다. 협상가. 남북 간의 문제를 협상으로 풀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최근에 2번째로 올렸어요. 파이널 오퍼. 마지막 제안. For peace. 평화를 위한 마지막 제안. 아주 좋은 이미지로 올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타임지 표지에 한 번 올라갔어요. 제목이 뭐였느냐? 스트롱맨스 도터. 독재자의 딸. 그 잡지가 그랬어요. 세계는 그렇게 냉정하게 우리를 봅니다. 지도자도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도자래야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지키고 그냥 위상 체면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경제가
80%가 대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역에 의존하는 게 80%. 어떤 때는 100% 넘는 수도 있어요. 100%가 넘는다는 게 이상하죠. 국내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는 대외에 100%가 넘게 되죠. 그렇죠? 작년에 대체로 80%였어요. 그만큼 해외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국내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시행착오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것, 대외적으로는 세계인이 주목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일 것, 이것이 차기 대통령의 최소한도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그 조건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것이 저 이낙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한 두어 달 동안 우리 내부의 경선을 치르고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혹독한 본선을 치를 겁니다. 우리 후보님들이 좀 인내심이 강하신 줄 알았더니 인내심이 강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지지율 올라간다는 것이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걸 못 참아서 벌써 그냥 흥을 무지하게 잡네요. 조금 참지. 그렇게 조금만 올라가면 전부 끌어내리고 나중에 누가 나오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냥 조금 여유롭게 대하겠습니다. 같이 싸우는 좀 저도 썩 내키지도 않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껏 배웠던 그 모든 것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 조국 대한민국에 반납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기억하는 저희의 조상들은 두 분이 하필이면 정의 앞에서 목숨을 던진 분들이어서 혹시 그럴 일이 저한테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위중한 순간에는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저희 조상 이원계 할아버지가 동생의 불충을 당신의 목숨으로 갚았고 또 이준열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준열사가 돌아가신 지 114년이 됐는데 그때의 대한민국과 그때의 대한제국이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국제회의에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운전박대당하고 한 분이 자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간다고 안 해도 자기들이 오라고 그래서 7개 나라만 참석하는 회의에 회원 아니어도 와라 그래가지고 바로 제일 상석에 앉혀가지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왔으니까 나머지 일도 잘 될 것 같다.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어떤 사진 보면 미국 대통령보다 더 상석에 앉아있기도 세상이 114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으로 위대하게 노력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안 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더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나라, 저는 G5까지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통일되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우리 불평등은 해소라는 말은 과장일 거예요. 더 완화, 또 공정성이 많이 상처받고 흔들리고 강간했는데 다시 세우고, 그래서 청년들이 좀 더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 때 정무순 지사님과 많은 얘기를 했고요. 특히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서 취직, 국가 책임제, 사회 책임제죠. 그리고 육아 사회 책임제, 이 두 정책은 내가 받겠다, 함께하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졌네요. 고맙습니다.